1979년 12.12 군사반란과 서울의 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유신체제가 사실상 붕괴한 후 5.18 민주화 운동이 전두환과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힐 때까지 한국의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기간인 1979년 10월 27일에서 1980년 5월 17일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울의 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빗댄 말로 프라하의 봄처럼 서울의 봄도 7개월을 못 가고 잠깐의 봄으로 끝나고 말았죠. 12.6 사건 이후 새벽 4시 국방부 회의실에서 강요들은 서둘러 비상조치를 내리고 법에 의하면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에 최한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로 인한 계엄의 선포로 인해 정상호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전국을 이끌게 됩니다. 계엄사령관직을 맡은 정상호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발글광이자 미칠광 전두광은 서빙고 분실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정무실장을 권총으로 저격해 해한 12.6 사건을 일으킨 인물 김동규를 취조합니다. 그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야. 최한규는 권한대행 수락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면서 전국계엄이 아닌 부분계엄을 선언하는데요.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지면 총 책임을 대통령이 맡게 되지만 일부에 한해서 계엄령이 내려지면 국방부 장관이 총 책임을 맡게 되는데 최한규는 정치에 휘말리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고 판단해서 부분계엄을 선포해버리고 스스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군 통제권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계엄령 이후 계엄사령부가 유일한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어 12.6 사태 수사를 총괄하게 된 국군보안사령관 전두광이 대한민국 군부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전두광이 이끄는 군내 비밀사조직 하나회는 전두광의 육사 동기인 11기 출신들을 주력으로 상부상조하며 군부 내의 요직을 하나둘 차지하고 있는 중이었죠. 전두광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중앙정보부와 검찰, 경찰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들을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에게 집중된 정보력을 이용해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내어 이용하거나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12.6 사건의 수사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고하는 등 전국 흐름을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고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제멋대로 정치에 관여하는 등 전횡을 일삼습니다. 전두광은 중앙정보부 차장과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을 보안사로 불러들여 국가원수 시해 책임을 물어 자신한테 협조하면 체포하지 않겠다는 압박을 하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중앙정보부와 검찰, 경찰, 헌병까지 장악한 실력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심지어 정부 각 부처 차관들을 불러들인 후 사실상 대통령인 양 굴기까지 하죠. 이런 전두광의 횡포는 당연히 정상호 계엄사령관에게도 보고되었고요. 11월 9일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정상호 계엄사령관은 군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역사적인 국난 극복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국토 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본인은 심히 걱정스럽고 위험한 행태다. 이렇게 정상호 계엄사령관은 전두광이 듣고 찔리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발표를 하는데요. 회의가 끝난 후 전두광은 상관인 정상호에게 다가옵니다. 수경사에 이태신 장군 앉히는 거 확정이십니까? 이 장군 나쁘지 않은데 수경사는 대한민국 수도를 책임지는 최고의 요직이란 말입니다. 오늘 참석한 지휘관들도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11기 노태권 장군은 어떻습니까? 인사권은 총장의 권한 아닙니까? 예? 내가 뭘 결정하려면은 전 장군한테 결재받고 그래야 됩니까?
전두광, 노태건 등 하나회 패거리가 일진무리처럼 복도를 휘젓고 다니며 수도경비사령관 유력 후보인 이태신 소장이 깜도 안 내면서 설치고 다닌다며 앞담화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마침 이태신이 그들 옆을 지나치는데요. 아이고 이 장군님, 요즘 입만 뻥긋하면 보안사로 바로 끌려간다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세상이 서울의 봄이다 뭐다 해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각하 사건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친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장군, 난 말입니다. 이참에 우리 둘이 지내볼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어요.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큰 힘이 되고 그럴 텐데.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이후 이태신은 정상호 계엄사령관의 부름으로 그의 자택에 방문하는데요. 내가 정치를 맡길 거면 이 장군 당신한테 왜 맡기겠소? 전두광이가 보안사령관과 합수부장을 겸직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움켜쥐고 마치 자기 세상이 온 것처럼 날뛰고 있단 말입니다. 나 혼자서는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지식하면서 대쪽 같은 성정을 지닌 이태신 소장은 정상호 계엄사령관의 간청으로 11월 16일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취임합니다. 정상호 총장은 전두광을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직에서 쫓아내기 위해 한직인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직 이동시킬 것을 계획하고 우국상 국방장관과 상의하는데요. 정상호 총장에게 계엄사령관으로서 합수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있었지만 보안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직속이었기 때문이었죠. 장관님, 군인사 개편할 때 전 장군은 동해안 방어사령부로 보낼까 합니다. 그렇게 멀리? 동해안 경비사령관 보직 이동을 발령받은 전두광은 빡친 상태로 소울메이트 노태건과 자택에서 바둑을 두는데요. 쥐가 계엄사령관이 뭐. 나는 합수부장이다, 합수부장. 뭐, 잡아 가두기라도 할 거야? 하면 되지, 와. 내가 대한민국 정부 다 쥐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 뭐. 너거 집 개도 내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정상호 총장 글마가 우리 각하 여 심장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카이. 근데도 김동규하고 한패가 아니라고. 니 장담할 수 있나? 내가 하작하는 대로 함 해볼래? 12월 9일 전두광 자택에서 하나회의 비밀회동이 열립니다. 정 총장 연행하다가 무력 충돌이라도 생길까봐 그러죠.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12월 12일 그날이 밝았고 오후 4시 경복궁에 있는 30경비단에 반란군이 집결합니다. 전 장군이 대통령에게 연행 승인을 얻게 될 시각은 대략 18시 30분경입니다. 같은 시각 정 총장 연행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헌병감 이 3인을 연희동 술자리에 붙잡아 뒀으니까 병력을 출동시키긴 어려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행과 동시에 대통령 재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합법적 절차를 만들면 작전은 성공입니다.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인 하창수는 부하들과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가서 정상호 총장과 면담을 하는데요. 권사무관이 급한 거라던데 내용이 뭔가? 김동규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나하고 무관한 일이라고 결론이 났잖아! 재조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부? 야 이놈들아, 내가 니들 상관의 상관이야! 이태신은 전두광의 계략으로 김준엽 헌병감, 공수혁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연희동에 있는 고급 술집으로 초대받아 가볍게 몇 잔 기울이다가 정상호 총장이 불법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경비사령부로 급히 달려갑니다. 이태신은 한남동 공관으로 이동하면서 김준엽과 통화를 하는데요. 헌병감은 보안사 총리공간 쪽 샅샅이 뒤져서 전두광 이놈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오후 7시 38분 김준엽 헌병감은 국무총리 공관 위병소에 전화를 거는데요. 이 순간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문일평 대령이 육군본부 B2 벙커에서 관련된 모든 통신을 감청합니다. 보안사령관이 거기 있어? 예, 대통령 각하 면담 중이신데 1시간쯤 지났습니다. 전두광 소장이 나오면 그 즉시 체포해. 예? 전두광이 참모총장님을 납치했다. 전두광이가 반항할 경우에 발포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체포해. 김준엽, 공수혁과 함께 이태신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육군 참모차장 민성배가 전화기를 뺏어듭니다. 일 좀 크게 벌리지 마세요. 차장님, 이 일을 벌인 건 제가 아닙니다. 예, 끊습니다.
차장님,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두광과 그 하나회 애들이 작당하고 벌인 일입니다. 참, 판단은 내가 한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한편 반란군이 집결한 30경비단에서 전두광의 선배인 한영구 중장은 그들의 반란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에 전두광이 최한규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는 받았느냐며 소리치는데요. 그놈의 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어이 두광이! 예 선배님!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김일성이 때려 죽여도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반란군은 들어라.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네, 이렇게 지금까지 지상파 영화 소개 방송에서 공개된 분량의 영화 서울의 봄 초중반부 만나보셨습니다. 아무래도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거의 남성이라 남자 배우들이 100여 명 이상 대거 등장하는데 모두 훌륭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이고 대단한 연기들을 선물 세트처럼 2시간 반 동안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정우성 배우는 제5공화국 김기현 배우님의 대단했던 장포스 연기와는 또 다른 잘생기고 멋진 영웅적인 남자 주인공인 동시에 인간미가 있는 모습으로 장태환 소장을 표현했고요. 장군답게 힘차게 소리치는 모습이나 니놈들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는 대사까지 시원하게 소화하면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어요. 황정민 배우는 모티브가 된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인 대머리 특수분장으로 엄청난 싱크로율을 구현했는데요. 명배우답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악인 연기를 정말 그 사람이 되어 대담하게 표현했어요. 노태건 역의 박해준 배우는 배우분이 훤칠한 미남이라 모티브가 된 본체보다 비주얼적으로 상위 호환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인상이 그 노씨랑 굉장히 닮았고요. 전두광 아내역 배우분도 특히 턱부터 깜짝 놀랄 정도의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했어요. 영화 속에 전두광과 노태건 커플의 좀 보기 역겨운 브로맨스가 담겨 있고요. 제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어도 누가 승자가 되어 대통령까지 되는지 알고 있고 역사가 바로 스포일러죠. 결말을 대략 알고 있기에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열받고 슬펐지만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영화 속에 긴장감과 스릴이 있어서 진짜로 손에 땀을 쥐면서 영화를 관람했어요. 전두광이란 인물의 독보적인 장점, 강점이라면 겁과 불안, 양심의 가책이나 주저함이 없는 강철 멘탈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자존심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여서 자존감도 높았을지는 의문이네요. 아무튼 영화를 보면서 대단하게 영악하고 대범하면서 뻔뻔한 불도저란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가진 군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없는 인물들의 조직 하나회를 낱낱이 까발리는 훌륭하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아이맥스로 보고 왔는데요. 아이맥스나 일반관도 몰입감이 훌륭하지만 이 영화의 음향 효과가 굉장히 훌륭한 만큼 돌비 시네마가 대사도 잘 들리고 효과음도 강렬해서 기관총이나 탱크 소리를 마치 4D처럼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봄이 올해 개봉한 한국 상업 영화 중 단연 최고의 영화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의 봄 때 젊은 시절을 보낸 부모님과 함께 영화 재관람할 계획이에요. 국내 영화 중 입소문이 근래 들어 가장 대단하고 재관람률도 높은 만큼 1000만 관객 달성이 유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잔인한 묘사가 거의 없는 12세 관람가 영화고요. 신군부의 국가 권력 장악으로 감춰져 있던 1980년 즈음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은 모든 연령대의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현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 영화 서울의 봄 모두들 많이 관람하시라고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촬영지 여행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